타워 4, 6호기를 발파했습니다. 취재진이 발파 지점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전을 확보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4, 6호기는 폭발음과 함께 강한 진동을 내며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쪽으로 넘어지는 걸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 타워 4, 6호기가 추가로 붕괴할 위험 때문에 매몰자를 찾고 구조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4, 6호기 발파에 따라 현장의 안정성을 확인한 뒤 오후 2시에서 3시부터 본격적인 구조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추가 붕괴 우려로 사용하지 못했던 크레인을 투입해 공간을 확보하고 8개 팀 70여 명의 대원들과 민간 해체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붕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작업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아직 4명이 잔해 아래 매몰돼 있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 2명에게는 대원들이 구조물을 해체하며 접근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 수색 범위를 넓히는 등 실종자 2명을 찾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의 안전도 담보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사 표현만 했다고 말했는데요.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의견을 받아 항소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고 스스로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검 부장검사 회의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뒤 오늘 갑자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를 두고 전국 검사장, 지청장 등이 이례적으로 노대행의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기도 해 입장 발표나 거취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대행은 공식적으로는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검사들과의 만남에선 법무부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 지시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엔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의사 표현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피고인 중 한 명인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증언을 해 사건이 계속되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쿠팡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이어지면서 새벽 배송을 일정 시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데다 정작 쿠팡 택배기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태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쿠팡이 하는 새벽 배송, 이거 사실 배송의 대세로 자리 잡았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2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새벽 배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바쁜 직장인들이 이 새벽 배송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새벽 시간인데요. 쿠팡의 택배 물량 다루는 노동자가 어둠 속을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1분 1초도 아깝기 때문에 3층까지는 그냥 뛰어서 배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과 약속한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마치지 못하면은 책임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뛰었던 겁니다. 이 영상은 과거 자료지만 지금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밤 8시 반쯤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시 반, 3시 반 이렇게 두세 차례 정도 쿠팡 캠프에 가서 화물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침 7시까지 거의 10시간 일하는 셈인데요. 한 개 배송하면 9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업계의 심야 배송 평균 대비해서는 반값 이하입니다. 하지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하겠다는 인력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이 워낙 이제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과로사한 분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쿠팡의 새벽 배송 기사였던
정슬기 씨가 지난해 5월에 41살의 젊은 나이로 숨졌습니다. 네. 3, 4주 만에 거의 10kg가 빠졌으니까는요. 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모르게 눈을 감고 있대요.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주 6일 야간 노동, 게다가 사망 직전 한 달간은 주 73시간 넘게 일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과로로 숨진 새벽 배송 기사는 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대의 또 다른 쿠팡 기사도 지난해 여름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 밤새 평균 237개씩 물품을 배송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새벽 배송, 어떻게 보면 밤샘 근무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건강에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 권고가 있는데요. 야간 노동은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체 리듬이 망가진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더 부담이 많이 가는 거고 혈압이라든가 혈당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흔히 밤낮이 바뀌는 게 몸에 나쁘고 고정적으로 야근만 하는 건 괜찮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하더라도 야간 노동은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합니다. 고정 야간 노동자의 심혈관 사망률, 유방암 발생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것을 토대로 새벽 배송을 좀 규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의 택배 노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새벽 배송을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체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는 건 아니고 일부 시간만 제한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쿠팡의 택배 기사들은 지금 이런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데요. 새벽 배송 기사 2,4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3%가 이 수입 감소 우려 등을 들면서 배송 금지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쿠팡 노조도 입장을 냈는데요. 야간 노동자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보전 없이 새벽 배송을 무작정 금지하자는 건 탁상 공론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는 일단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불편뿐 아니라 이 새벽 배송을 하는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지 좀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심야에 일을 하는 것은 이 새벽 배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직종이 심야에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심야의 모든 노동을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장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새벽에 지진이라든지 밤새 사건 사고 보도를 위해서 매일 밤 누군가는 밤을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지난 15년간 많게는 한 달에 7번, 작게는 한 달에 1번 정도 이렇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의사들도 야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밤을 새더라도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택배의 경우에는 배달하는 물량이 곧 소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배달을 못하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적절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돈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더 빠른 배송을 원하는 게 인지산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는 눈과 얼음 축제인 빙설제를 한 달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형 인공눈을 만드는 제설기 15대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내부도 꼼꼼히 살피며 장비를 점검합니다. 现在我们雪博会的制雪机处于维修的收尾工作了，待到零下10度左右，我们开始制雪工作。 축제 기간엔 축구장 210개 넓이와 맞먹는 150만 제곱미터 면적의 빙설 조각 작품 260개가 설치됩니다.
4개나 되는 얼음 조각 대회와 눈싸움 행사까지 열릴 예정이라 필요한 눈의 양만 해도 5만 4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판다와 뒤뚱뒤뚱 걷는 펭귄의 재롱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룽장 성은 관광객을 위해 눈과 얼음 그리고 오로라까지 볼 수 있는 10개의 추천 관광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1985년 시작한 중국 빙설축제. 이번 축제는 영하 20도의 본격 추위가 시작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고대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 내부 황제의 비밀 통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지하. 황제만이 드나들던 비밀의 길이 200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통로의 길이는 약 40m, S자 형태로 굽이치며 경기장 내부로 이어집니다. 황제가 관중의 눈에 띄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19세기 초 발견됐지만 지하의 습기와 부식 때문에 오랫동안 복원 작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벽면에는 대리석과 회벽 장식 흔적이 남아있고 천장에는 빛이 스며들도록 작은 창이 뚫려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제 황제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고대 로마 권력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Ich spüre hier fast so etwas wie Schwingungen und frage mich, was hier wohl alles passiert ist. Es ist wirklich sehr, sehr schön. 새롭게 공개된 이 통로를 포함해 콜로세움은 로마의 정교한 설계와 뛰어난 기술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검투사와 맹수들이 통로 아래 대기하다 복잡한 도르래 장치로 단숨에 경기장 위로 올려졌습니다. 이번 비밀 통로 개방을 계기로 콜로세움의 예술성과 기술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달랏 지방의 솜네어 철길입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아기자기한 조명이 꾸며진 이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기적을 울리며 들어오는 작은 열차입니다. Khi mà nghe tiếng còi kêu tàu đến thì mình cảm giác rất nôn nao và hồi hộp khi mà tàu đến thì có một cảm giác hạnh phúc nhẹ nhàng dâng trong lòng ạ.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솜네어 철길은 가파른 고원을 오를 수 있도록 독특한 톱니바퀴로 설계됐는데요. 숨가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차가 내는 기적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Có thể nhìn gần sát đoàn tàu hơn là ở những chỗ khác. Có thể vẫy tay với mọi người á, rất là vui à. 지는 석양을 넉넉히 바라보다 어느덧 밤이 되면 조명을 받아 빛나는 열차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소음과 화려함을 멀리한 채 진정한 휴식을 찾는 현대인에게 솜네어 철길은 특별한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근교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쉼터 역할을 해온 찻집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 관광지로 연간 300만 명이 찾는 다카오산입니다. 산 정상에서 10분 거리에 있던 한 찻집이 올해 문을 닫았습니다. 휴식은 물론 식사도 할 수 있어 오랫동안 등산객과 나들이 가족에게 사랑받던 곳이었습니다. 閉店されるのは本当に惜しいんですけども、経営者の高齢化とか、あとは経営難ってい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다카오산과 인접한 해발 855m 진바산의 이 찻집에선 우동이 800엔, 커피가 500엔으로 시내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물은 직접 나르고 전기도 자가 발전하느라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찾는 손님을 생각하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찻집 같은 쉼터는 등산객이 수분 보충이나 체력 회복을 할 수 있어 안전한 등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서 AI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는데 내년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I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대학 입학 이후 5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에이펙 기간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깐부회동, AI 산업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여준 자리였습니다. A lot of great news for Korea. The news would probably be related to AI, maybe robotics.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초중고 교육 현장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AI 중점 학교도 2028년까지 2,000곳으로 늘리고 AI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됩니다. 성장 단계별로 확실한 그 지원책을 제시해서 여기서 계속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과학고와 영재학교엔 AI 관련 입학 전형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AI 인재를 최대한 빨리 양성하기 위해 대학 입학부터 5년 6개월 만에 박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과학고나 영재고를 조기 졸업하면 고교 입학부터 7년 반 걸립니다. 학사, 석사, 박사 패스트 트랙을 신설해서 20대 초중반에 우수 인재가 사회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수도권과 지역 간 AI 격차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AI 거점 대학으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AI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평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바다에 가라앉았던 조선시대 배 한 척이 600년 만에 인양됐습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확인된 조선시대 배로 출발지와 목적지로 보이는 정보와 유물이 대거 나왔는데요. 더 오래된 난파선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타임캡슐이 열릴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물살을 가르고 커다란 나무 조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침몰 600년, 조선시대 목선 마도 4호선입니다. 지난 2015년 존재가 처음 확인된 뒤 10년 만에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조선 태종에서 그 세종대 조운선으로 확인이 되어서 선박사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안은 600년 전 조선의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분청사기에 다양한 곡물, 출발지와 목적지가 적힌 목간도 나왔습니다. 당시 세금으로 거둔 곡물과 공납품을 싣던 조운선입니다. 분청사기 등 또 다른 8점은 보물 지정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마도 4호가 발견된 곳은 조류가 새고 암초도 많은 충남 태안 마도해역. 조선 왕조실록에 1392년부터 60여 년 동안 200척가량의 배가 이 일대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중 탐사에서도 또 다른 고선박, 마도 5호선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앞서 확인된 고려시대 마도 1, 2, 3호보다 최대 100년가량 일찍 활동하던 배로 추정됩니다. 12세기 중후반, 더 구체적으로 하면 1150년에서 1175년 사이에 침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바닷속 경주 마도해역. 국가유산청은 내년 4월부터 마도 5호선에 대한 발굴 작업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결혼 서비스 업체와 요가, 필라테스 등 가격을 모호하게 알렸던 업종들에 대해 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의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업체,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종묘 인근의 재개발 계획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충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총리와 서울시장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을 겨냥해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시장은 도시의 흉물을 방치할 거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늦가을 단풍이 진 종묘를 찾은 김민석 총리. 초고층 재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주변 경관을 살펴보며 세운 4구역 개발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제도적 방책 마련과 함께 공론화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도 있는 결정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아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종묘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대로 세운상가 일대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종묘를 위한 일인지 냉정하게 봐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발상은 이건 정말 비민주적인. 서울의 발전 방안을 두고 총리와의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시가 종묘 경계 100m 밖 건물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추진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자 정부에 이어 총리가 직접 나서 제동을 걸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상황.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총리와 서울시장 간 이례적인 충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전초전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밤 10시까지인 서울 고등학생들의 학원 수업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교육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학교를 마친 고등학생들로 매일 붐비는 서울 시내 학원가. 과목도 진도도 저마다 다르지만 학원 수업 시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6시에 들어가서 10시에 끝나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타시도에선 밤 11시나 12시까지 학원 수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 학습권도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목동 이쪽으로 가면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일부러 학원은 길 건너 인천으로 보낸다. 왜 이게 시도별로 달라야 되느냐. 학원총연합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학생들 건강이 훼손되고 사교육비가 늘어나 입시 경쟁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습 시간이 밤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정작 학생들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잠을 3시나 4시 사이쯤에 자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날 학교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6년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관련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대량으로 올린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이 반복 게시되며 현재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한달 4,180선을 회복하는 등 이틀째 강세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 그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수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대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줄이는 등 혼조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달성 중인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AI 및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대,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오르며 9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4.4포인트 상승한 4,117.64에 코스닥은 0.87포인트 내린 887.4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섬유, 의복과 전기전자 업종 강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신고가 기록,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 흐름 좋고 두산 등 지주사주, FNF와 효성, 한국전력과 S오일 강세입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실적 부진의 급락을,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클래시스와 로보티즈,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가 돋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7,368.62에 나스닥은 23,527.17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는 하락 중이고 일본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5원 30전에 거래되고